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준 2차 세계대전. 미국보다 더 앞서며 세계 최강으로 자리했던 유럽의 피해가 가장 심각했는데요. 영국은 6년간의 전쟁으로 국가 재산의 4분의 1을 날렸고, 소련은 4천만 명이 사망하고 자원의 4분의 1이 증발해버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독일은 영토 4분의 1을 연합군에 빼앗겼고 1,000만 명에 달하는 독일인들이 이 지역에서 추방당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소련 등의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급하자 독일의 생활 수준은 1930년대로 추락했습니다. 유럽 전 지역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렸죠. 산업시설과 인프라는 물론이고 유럽 경제 상황은 스스로 재건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럽에 손을 내민 국가가 바로 미국인데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마셜 플랜입니다. 당시 미국은 날씨가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함께 움직인다 라고 선전하며 미국이 유럽에 제시한 마셜 플랜의 중요성을 알렸는데요. 망가진 유럽을 다시 살리고 하나로 뭉쳐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자라는 것이 마셜 플랜의 핵심 목적이었습니다. 마셜 플랜을 통해 미국은 유럽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원하게 되는데, 영국은 4조 원, 프랑스 2조 8천억 원, 독일 1조 7천억 원, 이탈리아 1조 4천억 원씩을 뿌렸죠. 당시 한국의 연간 GDP가 477억 원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셜 플랜의 지원으로 생겨난 것이 바로 유럽경제협력기구 OEC이고, 1961년 미국과 캐나다까지 합쳐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OECD가 탄생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등 세계 37개의 핵심 국가들이 모두 가입해 있는 국제기구로 IMF, WTO, 세계은행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선진국이 가입한 만큼 범세계적인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다루며 엄청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죠. 현재 OECD의 사무총장은 2006년 선출돼 무려 15년 가까이 자리를 지켜온 멕시코 출신의 앙헬 구리아입니다. 3번이나 연속으로 당선된 구리아 사무총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서 나는 14년간 OECD를 이끌어오면서 회원국들을 위해 봉사해왔다. 더 이상은 임기를 연장하지 않겠다 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OECD는 15년 만에 새로운 사무총장 선출 절차에 돌입했고, 오는 9월부터 OECD 회원국들은 차기 사무총장 후보로 누구를 내보낼지 결정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현재 해외에서는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차기 OECD 사무총장이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럽의 한 매체는 최근 국제기구 수장의 여성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강경화 장관은 영어도 능통하다. 한국의 외교부 장관으로 현재 3년 넘게 재임하고 있는 강경화 장관이 차기 OECD 사무총장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전했고, 또 다른 외신은 강경화 장관이 유엔에서 근무했던 국제기구 경험이 큰 장점 이라 보도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부고 등판 무관을 시작으로 무려 16년 동안 유엔에서 근무한 화려한 경력을 가졌는데요.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서 사무차장부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의 인수팀장까지 맡아 구테레스 사무총장의 정책특보로도 활동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당시 반기문 사무총장의 퇴임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안토니오 구테레스 당시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 요청으로 유엔 인수위원장을 맡게 됐죠. 강경화 장관의 능력을 상당히 높이 산 것인데요. 오래전부터 유엔에서 강경화 장관의 타이틀은 상당했습니다. 영어 실력이 뛰어난 나머지 미국인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한국인이라 불리기도 했고, 한국의 여성으로 유엔 최고 자리에 오른 인물, 빠르게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유엔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기투표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직원들과 뛰어난 소통 능력까지 모두 갖춘 인물입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 시사 프로그램 앤드류 마스조와의 인터뷰에서 유창한 영어를 통해 한국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잘 대응했는지에 대해 설명한 이 영상은 영국에서 연일 화제가 됐고, 이 영상을 담은 트윗은 100만 뷰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BBC 폴리틱스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무려 12,000번이 넘는 리트윗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본 한 영국인은 나는 한국의 외교부 장관의 연설을 5분 동안 봤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영국의 총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라고 전했고, 또 다른 영국인 네티즌은 우리가 한국 외교부 장관을 몇 달만 빌릴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2005년 OECD 사무총장 선출 당시에 한국에서 한승수 후보가 도전한 바 있는데 개인적인 자질은 인정받았지만 당시에는 한국의 OECD 회원국 경력도 짧았던 데다가 한국의 OECD 기여금 분담률이 2.2%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한국의 분담금 비율은 3.3%로 올랐고 이는 현재 OECD 사무총장의 출신국인 멕시코보다 1%나 높은 수준이고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최근 강경화 장관의 세계적인 명성까지 고려한다며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는 강경화 장관이 사무총장으로 최종 선출될 경우 OECD 설립 이후 역사상 최초의 동양인 사무총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2차 반도체 펀드 자금을 34조 원가량 모았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34조 원은 메모리 반도체 라인 2개를 만들 수 있는 규모다. 이 반도체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난해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만 40조 7,600억 원이었다. 연구개발 투자를 더하면 60조 원에 육박할 것. 중국 정부 주도의 반도체 굴기에 대해 당연히 긴장하고 주시해야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도 공격적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2014년 조성한 1차 반도체 펀드의 성과도 아직 미흡하다는 게 반도체 업계의 평가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자금률 목표를 2020년 40%, 2025년 70%로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조사기관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지난해 자금률은 15.5% 수준에 그쳤다. 중국 내에 있는 삼성 공장 등 글로벌 기업을 제외하면 순수 중국 기업의 자금률은 4% 안팎으로 추산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올해 1월 중국의 반도체 독립행보에 대해 낸 보고서에서 중국이 반도체 자급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장비 문제가 아니라 경험과 노하우 부족 탓이라며 중국 기업은 팹리스 시장 투자가 효율적이지만 중국 정부는 비싸고 위험도가 큰 반도체 자국 생산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실제 1기 펀드의 약 70%는 반도체 제조 지원에 투입됐다. 특히 친화유니그룹 산하의 양춘 메모리 테크놀로지는 가장 지원을 많이 받은 기업으로 꼽힌다. 하지만 YMTC는 9월에야 64단 3D 랜드를 양산했다고 밝혔고 128단 개발은 내년 말로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이미 7월에 128단 랜드 양산을 시작했다. 중국이 1차 펀드의 미흡한 성과에도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만큼 반도체 자급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차 펀드로 반도체 제조 지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2차 펀드가 미국 기술로부터 독립하고 세계적인 반도체 리더가 되기 위한 중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2018년 ZT, 푸젠진화, 올해 화웨이 등 중국 정보통신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 독립 야망이 더 커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이 중국의 제조 2025 등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을 견제할수록 중국의 기술 독립에 대한 의지와 필요성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1차 펀드를 조성한 5년 전과 달리 지금은 친화유니의 낸도 양산, 디램 계열사 설립 등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혀오고 있다. 중국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가 합쳐지면 격차가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중국은 2025년까지 10년 동안 반도체 산업에 17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계획대로 실행 중. 한국도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제조 2025 전략은 2025년까지 부품과 중간재의 70에서 80%를 자체 생산, 공급하고 2035년엔 선진국을 초월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여기서 중국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분야는 반도체이다. 중국의 반도체는 현재 자금률이 20%대에 머물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는 대부분 한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술 격차도 3에서 5년이 난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300조 원을 투자해 단숨에 삼성전자를 따라잡겠다고 선언하고 거대 국용기업을 설립했다. 최근 최첨단 메모리를 개발해 한국 반도체를 바짝 뒤쫓아온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아직 양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에서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중국은 언제쯤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한다면 당분간은 안 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1983년 반도체 사업에 투자를 시작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회사 10여 곳이 경쟁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4거대 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상태다. 시장의 진입 장벽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다. 또한 반도체 제조의 최소 선폭이 당시에는 1000나노미터였으나 지금은 그 1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어 제조 기술 자체가 훨씬 어려워졌다.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업의 문화와 노하우 등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 같은 장비와 기술을 갖고도 품질과 생산량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특히 반도체 양산은 대형 기술적 문제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민감한 영역이다. 이를 해결할 역량을 갖추는 게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다. 필자가 경험한 초대형 사건을 소개한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에서 1위로 등극하고 16MD램 세계 시장에서 6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1994년이다. 당시 메모리 사업 부장이던 필자에게 제품 담당 임원이 이상한 불량이 난다며 전자현미경 사진 몇 장을 보여줬다. 평소 불량이 거의 없는 반도체 기판 중앙에서 발생한 결함이었다. 며칠 후 대형 컴퓨터 고객사가 저온 정지 상태에서 불량이 발생한다고 연락해왔다. 그 후 동일한 불량 신고가 여기저기서 들어왔다. 급하게 검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출하대기 중인 16MD램을 대량 테스트해보고는 기겁했다. 불량률이 몇 %씩 나왔다. 당장 전 세계 판매망에 연락해 수천만 개나 출하된 16MD램을 전부 국내로 가져오든가 현지에서 불량품을 선별하도록 하고 더 이상의 출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회사가 발칵 뒤집혔다. 500개 제조 단계와 50일 이상 공정 기간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 그런 이상한 불량이 발생했을까? 전 부서 간부를 소집해 매일 회의에 회의를 거듭했다. 하루에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니 앞이 깜깜했다. 박사급 인력 수십 명이 머리를 맞대고 밤잠을 설치면서 분석해 결국 원인을 찾아냈다. 폴리실리콘의 저항을 줄이고자 인분자를 많이 확산시켰는데 그게 하부의 절연막에 분자 크기의 미세한 구멍을 만들고 이를 통해 흐르는 미세한 전류가 메모리 세리 데이터를 바꾸는 희귀한 현상임을 알아냈다. 제조 공정을 바꿔 결과가 나오는데 한 달이 걸렸고 설계까지 수정해 완전히 해결하는데 약 6개월이 걸린 초대형 사건이었다.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첫손에 꼽히는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회사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그런 단계까지 올라서는데 1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도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며 글로벌 강자로 우뚝 섰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이렇듯 지난 30년 동안 수도 없이 터지는 기술적 문제를 극복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반면 그러지 못했던 일본의 메모리 업체들은 거의 소멸했다. 중국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며 거칠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 특히 중앙정부가 이 야심을 진두지휘한다고 해도 이런 과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현재의 중국 상황을 보면 반도체 생산 공장과 설비는 갖췄지만 아직 이를 뒷받침할 조직 문화와 노하우 수준은 갈 길이 꽤 있어 보인다.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단 전제는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고 뛰는 이들의 발목을 주변에서 잡지 않으면 그렇다는 얘기다.